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영하 두 자릿수의 최강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춥고 힘든 게 이른바 약자와 소외계층인데요. 집중결산 2023, 오늘은 강화된 정부의 약자 복지를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상식을 나침반으로 삼아 서민과 약자 편에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최저기온이 영하 20도대까지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우진규 예보분석관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분석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첫 한파경보까지 발령됐었는데 오늘 추위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은 서울 영하 18도 이하 나타난 곳이 많았고요. 전국적으로는 최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체감 온도도 영하 28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어제에 이어서 매우 강추위가 이어졌고요. 한파특보도 계속 이어지는 곳이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네. 다가오는 일요일은 성탄 전야고 다음 주 월요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날씨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한 기압골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24일 새벽에는 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적설의 양이 분석되지 않고 있지만요. 오늘 금일 17시 예보를 통해서 이 정확한 적설의 예보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차례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에도 한 차례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24일 새벽보다 내리는 강도나 양이 적을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여 앞으로 갱신되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기는 참 좋을지 몰라도 눈이 많이 내리면 아주 어려운 일들도 많죠. 이런 기습 한파로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추위 언제쯤 좀 물러갈까요? 네, 어제부터 이어져온 이 한파특보를 위시를 한 매우 강한 추위는 오늘 오후부터 조금씩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의 축이 우리나라를 비껴나면서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는 이 전국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여전히 영하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점차 이 아침 최저 기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성탄절을 지나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은 영하 한 자릿수, 낮 기온은 영상권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그런 경향의 기온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결산 2023. 올해도 강화된 정부의 약자 복지를 점검해 볼 시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춘추가 오늘 날씨가 추워요. 금년 들어와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다니실 때 장갑 한번 끼워보시죠. 앞서 보셨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모아타운이라고 있는데요. 노후 다세대 주택촌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곳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그때 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네. 기대가 매우 크죠.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같이 갔습니다. 저 무릎하고 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올해 그러면 저 춘추가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늘렸잖아. 밖에 다니실 때 장갑 한번 끼워보시죠. 모자 있으신데 한번 새 걸로 바꿔보시죠. 네, 이번에 춘추 80대 중반인데요. 할머니였습니다. 30년 전에 남편분과 사별한 독거 노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집 구석구석을 살펴본 뒤에 보신 대로 장갑과 목도리 또 이 장면에는 안 나왔지만 전기장판, 겨울 이불까지 선물을 했다고요? 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약자 복지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 취약층을 정부가 찾아내요. 네. 거기가 중요하거든요. 찾아내요. 더욱 두껍게 지원하는 것이 약자 복지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신 겁니다. 가서 정부가 이런 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못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나가라 그러는데 이 모아타운이요. 20년 전에 뉴타운 대상지였어요. 근데 노후성과 위험성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갖고 네. 모아타운이라는 게 이제 소규모로 이제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됐는데 지금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 30년 전에 사별하셨으니까 이 집에 떠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네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가서 들어서 그분들의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찾아내는 부분들을 몸소 실천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복지에 대해서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나간다는 그런 기본 지금 이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시면서 그것들을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집에서 또 간담회장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뭐라고 했죠? 사실 지금 현행에서는 이 안전 진단에서 반드시 이제 위험하다,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위험해지길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위험해져야 이 재개발 재건축 하니까 이게 무슨 맞습니다. 일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노후된 주택,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그 판단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읽힙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이것이 얼마나 노후화되는지를 보지 않고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지 거의 무너져야. 맞습니다. 정말 내가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 그래야만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거기서 위험하게 지내면서 이거를 다시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의 착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성에서 노후화, 얼마나 노후화됐는지로 기준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로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30년 넘는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요, 이 안전 진단 없이 그래서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간담회 또 방문에는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했습니다. 이 중랑구 모아타운에서 즉석 주민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5년간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제 현장을 이제 뭐 찾으신 거죠. 그래갖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두 축이 뭐냐면 공급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인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시듯이 158만의 지금 주택을 수도권에 주면서 50만을 서울 지역에다 지금 공급하는 부분들인데, 네. 이것이 규제 완화라든가 공급 확대, 특히 최근에 이제 뭐 공급망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진 상태, 그리고 전쟁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조금 미진하거든요. 이러면 3, 4년 후에는 굉장히 집값의 파동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책화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이후에 가장 적은 물량이 공급되는데 그렇죠. 노후 주택은 뭐 23만 원 동이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 언밸런스를 좀 빨리 채워야 된다. 네, 뭐 수도권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원만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원만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가격 급등이라는 그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난제들이 엮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뭐 우리 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이 아파트가 뭐 빵꾸 내듯이 하루 저녁에 좀 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급에, 특히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전임 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했죠. 그렇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구워내련만. 자, 윤 대통령은 올해 수시로 민생 현장을 찾았고 그때마다 약자 복지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요즘처럼 맹추위가 몰아치면 뭐 장사도 당연히 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은 이자 장사로 돈잔치를 벌인다 하면서 은행권을 질타했었는데 은행권 긴장했었나 봅니다. 연말 선물을 보따리를 풀어놨죠? 맞습니다. 은행권이 어쨌든 이자 수익으로 받은 그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워낙 고금리에 고물가에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이자는 따박따박 받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권이 연 4% 넘는 이자에 90%를 돌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액수가 커요? 맞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으로 사실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이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반환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입니다. 제한이 있죠. 그렇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3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사실은 자영업자에게는 굉장히 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액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인당 평균적으로 한 85만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금리 5%로 3억 원을 빌린 자영업자를 예시로 들어봤을 때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 급해서 사실은 고금리에 이제 돈을 빌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정말 그냥 없던 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중에 일부 이제 4천억 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임차료 또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을 하겠다. 이것을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환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은행들이 너무 이자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4천억 원 정도를 또 따로 떼서 또 지원을 또 다른데 별도로 또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 16조 정도가 3분기까지 지금 저게 났거든요. 그 이득이. 그래서 그럼 다음에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재원을 해서 이제 상생금융 쪽으로 지금 가동했고요. 근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보이스피싱이 벌써
이 뭐 들러 나왔습니다. 붙었나요? 들러 불렀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 은행에서 정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또 신청하라. 문자 보내서 잘못 열어보면 또 이게 난리 나겠네. 뭐 신청하라 이거 나왔으니까 하라는 건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이 선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행에 전화를 받으실 때까지 네. 문자 열어보면 낭패군요. 그리고요, 요거는 내년 3월까지 50%를 소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고요. 절대로 뭐 여기 신청하십시오. 이거는 보이스피싱입니다. 고객님 선정되셨습니다. 문자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는 말씀 최영호 원장 아주 중요한 정보 주셨습니다. 법정 시한을 또 넘겼던 내년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야당에 의해 깎일 뻔했던 약자 지원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리는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이런 정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최대 역대 편성을 하면서 복지 예산 12.2%를 지금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생계급여 제도 확대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뭐 기본 중위소득 이 기준이 30%에서 32%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저거는 역대 정권이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이 기준이라든가 그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2% 이상 지금 올라간 부분, 그리고 생계급여액은 뭐 아시다시피 12.2%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시면은 지금 1조 5천 정도가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칭찬들이 많은 게 뭐냐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복지하고 금융자본하고 지금 이번에 묶은 거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나왔고요.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연금 정책에까지 반영이 되도록 지금 돼 있는 분이라서 이 진짜로 오랜만에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로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런 복지 쪽의 증액 그리고 예산 정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기초연금이 월 34만 4천 원,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21만 3천 원.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고요. 노인 일자리하고 청년 일자리에서도 상당한 그 증액이 이루어졌죠.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높은 연령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최초로 1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을 돌파했다. 3만 명까지 된다고요? 맞습니다. 돌파한 상황이고요. 수당을 조금 인상했습니다. 한 2만 원에서 4만 원가량 정도 인상 폭이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도 참 많습니다. 본인이 소년, 소녀 가장의 입장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연 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네. 자세히 이런 내용들을 또 따져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또 알아보시고 신청 제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대회가 18년째 열리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직 대통령은 그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 윤 대통령이 올해
11월에 간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 그림에도 나왔지만 어퍼컷 세리머니 잘 안 하는데 그쵸. 격려의 세리머니도 했죠? 그렇죠. 그만큼 정말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도 좀 마련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사실 읽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소상공인 대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참석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사실 이렇게 참석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소상공인들 많은 사실 이 대회를 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하고 고무적이다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2024년 예산에 이 4조 원을 반영을 해서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도 사실은 뭐 은행에서 이자의 일부를 반환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을 때 굉장히 저리로 빌리는 게 사실 사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재난지원금 많이들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이제 내가 갚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저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면 장사도 그것도 안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직접적인 부담으로 느껴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 8천억 원 전액 면제를 하기로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 큰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아픈 분들 더 아픕니다. 돈 걱정도 되고. 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도 괜히 생긴 말이 아니구나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간병비 때문인데요. 정부가 연 10조 원에 이른다는 이 간병비 지옥,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내놨죠? 네, 지금 이제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들을 얘기했는데요. 특히 이것을 신청을 하려면 소득, 그러나 자산의 자기의 규모가 이게 커지면은 못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되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함으로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제 사회적 서비스를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환자가 한 230만 명 정도가 지금 뭐 간병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400만 명으로 좀 늘어질 수 있고요. 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입원 대상 환자가 이제 40%에서 이제 그것도 60%로 2027년이면 이제 확대가 되고요. 등등 하면은 지금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다 내는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면은 간병비 부담은 10조 7천억 정도가 우리가 이제 부담을 갖고 가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좋은 국가 발전에 있는 그런 계획들에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생기는 아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 복지 제도가 굉장히 혁신적인 게 꼭 금융 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요. 네. 굉장히 좋은 그런 혁신적인 창의적인 지금 어프로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고 또 간병비라는 게 개인 부담입니다. 보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긴 병을 간병하다 보면 뭐 집안 거덜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게 10조 원대나 되는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환자 가족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보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요, 사실은 보호자 없이 내가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간병인의 도움도 받는 그런 효과를 사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입원료의 20%만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곳에서 이렇게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병동 6곳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대형 병원 75곳에 전담 병상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은 따로 간병인이 붙지 않아도 병원 자체 내에서 사실은 간호조무사를 더 이제 늘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병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한 3배
명가량 더 증원을 할 예정이고요. 대체 간호사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을 함으로써 사실은 다 또 이제 병원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부에서 그러한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좀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 종합 또 국립대학병원 이 간호사 1명당 월 30만 원을 3년간 또 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간병인이 간병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월 이게 30만 원씩 3년간 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수도권으로 몰릴까 봐. 지방국립대 지방에 계신 간호사 한 분에다 저런 수당을 줌으로써 지방에서 그렇죠. 서울로 안 와도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내년이면 51살이 되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내년에 환갑이 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서서 내년 총선을 이끌 사실상의 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숱한 화제를 뿌렸던 1년 7개월에 걸친 법무장관 시절 그리고 한 장관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짚어보겠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사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당일 이걸 몇 시간 만에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발표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지간을 조금 전 제거하였습니다. 네, 본인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자 한 장관은 곧바로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 장관의 말들, 이게 또 어록처럼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뭐 멋진 말입니다. 구의 말 투아웃이면 애매해도 후회 없이 쳐야 한다. 근데 저는 이 소리 딱 듣자마자 누가 생각나냐면 요기베라라고 기억나시죠? 뉴욕 양키즈의 예, 전설적 양키즈, 포수.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야구하는 분들은 9회 말 그렇죠. 투아웃이면 볼 비슷한 거 들어도 무조건 후회 없이 쳐라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수의 진도 쳤고 우리 진짜로 이제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부분들을 가고 특히 뭐 울림이 있었던 거는 국민 상식이라는 말을 쓰신 부분들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침반으로. 네, 나침반으로 서민과 약자에 서겠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정책은 실천이지만 민주당 정책은 약속뿐일 뿐. 자, 그러면 자기는 실천하면서 자기의 기준은 국민의 상식이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까지 최후까지 노력을 하겠다. 3가지의 메시지를 아주 정확히 전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정치인의 언어를 썼다라고 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여당의 정책은 곧바로 실천이 되지만 야당의 정책은 다수장이지만 약속일 뿐이다. 이 말은 법무장관의 워딩은 아니에요. 아니죠. 뭐 100% 지금 뭐 정치인으로서 이제 모습을 갖고 나가시고요. 특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차기 대선 주자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듯한 얘기를 하셨고요. 머리도 명석하시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의도 문법을 안 쓰셔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식이라는 무기를 장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도 조금 더 원활하게 아주 속 시원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로 기대가 큽니다. 네, 요즘 이순신 장군이 다시 많이 소환되고 있어요. 영화 서울의 봄에서 그 주인공 격인 이태신 장군, 이 사람이 원래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인데 이순신에다가 가운데 태자를 남겼다고 했죠. 그리고 영화 노량이 개봉이 돼서 또 관객몰이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순신 장군 마케팅이라 할 만큼 한창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여당 언론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때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유홍수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을 했는데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를 했다라면서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딱
배가 12척만 남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추대가 돼야만 사실은 우리 당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읽힙니다. 네, 사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야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회의까지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딱 국민의힘 상황을 비유를 하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 그때 당시 장관을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지금이 적기이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서야 될 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등판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흠집이라든지 상처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귀에 딱 꽂히게 회자되는 말인 것을 좀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으로까지 비유가 될 정도로 참 국민적인 인기라든지 지지도도 참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용수 전 의원은 사선 의원이고 공교롭지만 일본 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이순신 장군 인용이 좀 더 이 다른 원로들의 말과는 다르게 다가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적을 보시면 43전 43승 스승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지금 걱정들을 지금 하시지만 당시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 그거냐, 노를 저으면서 포를 쏴라 이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함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같고요. 지금 몇 가지 이제 이 성공 사례들을 보면은 딱 걸맞는 인물이 지금 등판을 했고 이제부터는 걸맞는 정책과 걸맞는 정치적 판단을 해주시기만 하면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영화 노량을 직접 봤는데요. 이제 스포일러 하는 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북을 끝까지 쳐서 전군을 독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네요. 여당 역사상 가장 성공한 비상대책위원회로 평가받는 게 바로 지난 2012년 총선을 넉 달 앞두고 꾸려진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였습니다. 그때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종인 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이 조기 등판에 보는 사람마다 조기 등판이라고 하는 얘기에 이견은 있습니다만 견제구를 좀 세게 던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 이후에 지금 이 여당의 비대위원이 지금 비대위가 10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도 이제 비대위원장도 하셨지만 등판이 빠르지 않냐, 지금 결국 대통령 의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10번의 지금 이 비대위를 보시면 성공한 게 딱 2번이에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던 2004년하고 2011년이거든요. 근데 벌써 성공 방정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일단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가 나오면 성공을 꼭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과 공천에서 아주 공정하고 아주 정직한 인적 청산이 갔을 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1년 같은 데는 당명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으로.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출범했던 비대위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4가지 요건, 지금의 여당이 비대위로서 성공하는 4가지 조건을 지금 거의 갖고 있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출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언론들이나 외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의 상식을 나침판으로 갖고 가는 그 순간, 그리고 정확한 공천과 우리 국민을 안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한다면 또 다른 신화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 선거는 구도 싸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판이 바뀐다는 얘기를 해요. 1973년생인 돼지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이면 51세가 됩니다. 1964년생으로 용띠, 이제 용띠가 내년에 갑진년이라 그래서 청룡, 60이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두 사람 나이차 9살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 어떻게 반박했죠? 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사실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라면서 사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을 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한 장관의 발언은요, 이 루신의 소설 고향의 이제 내용을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대문호 루신.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 사실 희망이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마치 땅 위에 길과 같다라면서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라는 이제 문구가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문구를 인용해서 사실상 이제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그것을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간의 정치권에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조금 약점 아닌 약점을 좀 잡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루신의 소설 속에 이 대사가 인용이 돼서 사극에도 나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땅이지만 앞으로 나가면 길이 된다. 이성계의 대사로 인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가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왔다. 그런 관점이라면 나는 정치 신인이 아니라 20년간 정치를 해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년 반 전에 법무장관 취임사 그리고 어제 퇴임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네. 1년 7개월 전에는 코로나 때여서 마스크를 썼고 그 뒤에 퇴임할 때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 같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은 1년 7개월여에 걸친 재직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펴왔고 주력을 해왔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생각나는 게 이민청 신설, 또 마약과의 전쟁, 한국형 제시카법 이런 것들인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을 굉장히 지금 뭐 공공의 선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1조 1항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는 잘 돼 있는데 공화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공화라는 네. 게 뭐냐면 공공의 선을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는데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뭐 검수완박도 있지만 이민청 신설, 그다음에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한국형 제시카법. 이건 이제 성폭행자가 인근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보면요. 미래를 위한 전쟁을 하겠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식이라는 바탕 위에 공공의 선이라는 데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사답게 굉장히 공공의 선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검수완박에 맞선 검수완복도 있고요. 한 장관이 한 일이 짧지만 굵은 게 좀 있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끝까지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민청 신설인데요. 자,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 출입국 이민관리청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취임 이후부터 추진단을 꾸려서 추진해온 대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하느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 이민관리청에 대해서 어떠한 조직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관 사국이네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추진이 돼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외청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청으로 운영을 하고 일단은 이 재외동포청처럼 이 전 부처에 흩어진 출입국, 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식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고요. 네네.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조직안 같은 경우에 완전히 사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행안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저 안대로 최대한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 네,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선별해서 받아서 우리 국민과 융화돼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통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이민청 서울에 두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디다 둘지 정해야 되는데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좋으니까. 네, 좋죠.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돈이 되고 뭐 이민 해외 동포 재외 동포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00억 가량의 지금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여기가요 의외로 이민청이 공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예타라 그러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뭐 순기능에 대해서 많이 사실 김대중 정부부터 계속 해오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보면 지금 뭐 안산, 천안, 김포, 인천, 김포시 뭐 등등 많은 데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인구 구성이 외국인들이 많은 도시들 이런 데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거 재외동포청 해보니까 저는 효과가 확인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인천에 지금 가 있는데요. 뭐 거의 1,000억 정도의 지금 이 부가 효과가 되면 그다음에 사람 모으는 것도 고용 효과도 1,100명 정도 되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아까 있었지만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시민들과 격리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그리고 사형제도 부활 추진, 사형수들이 벌벌 떨게 했다 이런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형 제시카법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제시카법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제시카라는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이러한 이름을 따와서 학교라든지 공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 수 없도록 아예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한 전 장관이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영토가 작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법원이 조금은 유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한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또 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언론에 많이 이제 다뤄진 바가 있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구치소에 사형 집행시설을 정비하라라고 해서 사실 많은 사형수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던.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모으고 즉각 사형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맞습니다. 그 발언만으로도 그렇죠. 유영철이 얌전해졌다는. 맞습니다. 네. 자기가 지방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되어 오면서 그런데 이것을 사형 집행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저자세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네. 한 장관은 이런 그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이제 여당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대표로 가면서 후임자에게 이 나머지 숙제를 맡기게 된 셈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노공 현 법무부 차관이 당분간 한 장관 자리를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갑니다. 하지만 뭐 계속 장관 자리를 비울 수는 없어서 후임 법무장관 인선도 이른바 원포인트 개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누구누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년 4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정선거를 책임지는 데 법무부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로 가고 있고요. 뭐 길태기 전 고검장 그리고 박성재 또 서울 고검장 등 많은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들어있고요. 물론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차관도 이노공 차관 물망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국가안보실장 먼저 인선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뭐 우리가 2차 개각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그 부분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 즉 내년 4월에 공정선거를 책임지실 분을 잘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길태기 박성재 전 고검장은 일찍부터 이제 물망에 올라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는데 인호공 차관이 대행을 떼고 장관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성들의 이 안배라는 점도 그렇고 이 차관도 또 내공을 상당히 쌓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대행 체제잖아요, 사실. 이러한 대행 역할을 조금 뭐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여성이라는 점이 조금 차별화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관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업무의 연속성. 그렇죠. 네. 실무를 진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 자체 조직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는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네. 며칠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례 없는 강추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